세상에 별이별 콩가루 집안 이야기가 다 모여 있는 곳이라 사실 제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아주 기가 막힌 막장 이야기가 있어 이곳을 찾아왔어요. 웬만한 집안은 저희 집안 이야기에 발도 들이밀지 못하겠지만 막상 또 글로 풀어내려고 하니 말주변 머리가 없어서 어려운 마음도 드네요. 각설하고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아주 극진히 잘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친정엄마는 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를 키우셨던 분인데 운영하시던 회사가 평범하지 않게 건설업체 중장비 기계를 다루는 업체였어요. 당연히 건설업이라는 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였고 건설을 하기 위한 기초 장비를 다루는 회사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돈도 잘 버셨어요. 건설 쪽 일을 하려면 인맥도 장난 아니어야 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건물 하나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남자가 99%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자리를 잡느라 처음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었어요. 원래 그 회사는 친정아빠가 운영을 하시던 회사였는데 아주 불운하게도 사정이 생긴 직원 대신 중장비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일어난 큰 사고였기 때문에 다들 우왕좌왕했고 저희 친정 아버지는 아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하늘로 떠나시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해 엄마가 마음고생도 정말 심하게 하셨었고 갑자기 지게 된 가장의 무게에 많이 버거워하셨었어요. 힘을 내서 자리를 잡아보겠다고 발로 뛰셨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건설 쪽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생스러운 일이었죠. 그 꽉 막힌 노동자들이 여자라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대놓고 조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집에서 가정을 돌보던 친정엄마는 모질고 저질스러운 조롱에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어요. 제가 걱정이라도 할까봐 몰래 숨어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 가슴에서도 피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그것도 몇 개월 친정엄마는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의 벽을 세우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무시와 조롱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여자들은 감히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야를 스스로 개척해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각종 중장비를 다루는 자격증도 전부 취득을 하셨고 절대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본인의 힘을 키워 나가셨죠. 건설 쪽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산재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다치는 일이 허다했는데 친정엄마는 아버지를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로 보내시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상처라도 다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어요. 벽돌에 손가락이 찢기만 해도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늘려서 무조건 2인 1조로 움직이게 하셨죠. 사실 그런 건 안전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인건비 아끼고 더 많은 작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건설 장비들도 사실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다룰 수 있는데 다들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눈동냥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부리려면 더 비싸니까 다들 암암리에 대충 다룰 줄 아는 사람만 있으면 쓰곤 했는데 저희 엄마 사업장에서는 그런 일 일절 없었어요. 다들 그 정도는 제가 땜빵할 수 있어요 하고 나서도 엄마는 칼같이 자르며 무조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웃돈 주고 더 쓰셨지요. 당연히 이런 소문들이 아름아름 나기 시작했고 대우가 좋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는 큰 이점이 되었던 겁니다.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친정엄마의 회사에 이직을 희망했고 일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주도 많이 따내게 되었죠. 시너지에 시너지가 모이다 보니 당연히 업계에서도 탑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다른 회사들도 전부 친정엄마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친정엄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내고 당당하게 면접까지 합격을 한 신입사원이었어요.
업계에서 탑자리를 놓치지 않는 친정엄마를 존경한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아주 웃긴 신입이 들어왔다며 저에게도 말을 해주셨어요. 사실 회사 분위기가 친정엄마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본인들 고집이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친정엄마 앞에서는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도 뒤에서는 무지하게 씹어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시오. 여자가 운도 좋지. 남편이 빨리 죽어서 사업차 하나 건실한 거 떡하니 물려받았더니 말이야. 우리 마누라는 뭐 안 남겨주려나? 처음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더니 독하긴 독해. 업계 탑자리를 놓치지도 않고 말이야. 저 정도 도끼는 있어야 남편도 기가 빨려 죽는 건가? 남편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낸 거 아니야. 그랬으면 저 도끼로 살을 날리는데 누가 버티겠어? 안 그래? 물론 인부들이 그렇게 뒤에서 씹고 다니는 걸 친정엄마라고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굳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면서 하고 긁어부스러 만들어봐야 인부들이랑 일을 하는데 껄끄럽기만 하니까 엄마가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신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친정엄마도 본인 욕하는 인부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는데 글쎄 신입으로 들어온 남편이 발끈해서는 인부들이랑 싸움이 난 거죠. 그것도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저씨들 우리 사장님 덕분에 치료비까지 넉넉하게 받아 챙기면서 일하는 주제 은혜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해요? 진짜 못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배응망덕하네. 돈이라도 챙기지 말던가. 누가 누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 너무하다 너무해. 이놈이 이거 안 나? 뭐야? 너는 뭔데 사정편을 들고 앉았어? 우리끼리 농담한 거 가지고 뭐가 문제인데? 이런 걸 농담이라고 합니까? 이건 농담이 아니라 조롱이지 조롱. 그것도 죽은 이전 사장님한테 살을 날렸네 뭐네 하면서 저급하게 진짜. 네가 무슨 사장 가족이라도 돼? 뭔데 버릇없이 내 멱살을 잡고 그래? 남의 일에 왜 껴서 그러냐고. 너 늙은 사장 좋아하냐? 또 이런 식으로 정신 못 차리고 조롱을 합니까? 존경을 하는 거죠, 존경. 아저씨들, 까치도 은혜 갚는데 뒤에서 욕 좀 그만합시다. 결국에는 열받은 사람들끼리 한데 뭉쳐서 싸움박질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다른 노동자들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서에까지 가게 된 거죠. 경찰이 글쎄 남편한테 보호자를 부르라고 하자 남편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친정엄마는 연락을 받고 황당해하면서도 경찰서에 가셨는데 얼굴이 잔뜩 상한 신입사원이 글쎄 친정엄마를 보면서 배시시 웃더랍니다. 두 번 다시는 사장님 욕하는 사람 없게 제가 아주 혼쭐을 내줬습니다. 제가 사장님 존경한다는 거 빈말 아니었거든요.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는 것도 싫고요. 우리 사장님 얼마나 대단하시고 멋지신 분인데 조롱당하는 것도 싫습니다. 물론 제가 오바를 떨긴 했지만 제 속은 시원하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존경합니다, 사장님. 경찰서에서 꾸벅 인사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친정엄마가 진짜 이 모질한 놈은 뭐지? 하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마음이 가상하고 기특해서 결국에는 경찰에서 모여있던 노동자들을 향해서 그간 하지 않았던 경고 한마디를 날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신입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베테랑인 당신들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웠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지 마시죠. 저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속 시끄러운 게 싫어서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조롱도 법적으로 소송감인 거 아시죠? 조심 좀 합시다. 그랬더니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던 노동자들도 눈 내리깔고는 딴청을 하더랍니다. 남편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친정엄마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도나 안 도나 지켜보고 있으니 인부들도 친정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친정엄마에게 전해듣는데 이상하게 얼굴도 모르는 남편에게 호감이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일찌감치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회계 쪽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숫자에 약한 편이라 일반 사무직에 입사를 원했었는데
인원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회계 쪽 부서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엑셀만 잘 다룰 줄 알면 어려운 거 없다고 해서 한동안 엑셀 프로그램을 달달 외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회계부서는 사실 늘 바쁘지만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정말 눈을 깜빡일 틈도 없이 바빠지기 시작하거든요. 회사 일에 치여서 집으로 돌아가면 사실 집에서도 일거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회사에도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엑셀을 다루기 어려워하셔서 그 일만큼은 제가 나서서 도와드렸거든요. 다른 일이야 친정엄마가 사무실 일을 보니까 괜찮았는데 연말정산만큼은 친정엄마도 좀 복잡해 하셨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제가 주말을 포기하고 친정엄마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정산을 도와드리곤 했었죠. 주말에는 공사 현장들도 전부 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직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만 끝나면 집에 가서 맥주에 치킨이나 뜯어야겠다는 심산으로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러고 나갔죠. 한창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책상에다가 비타민 음료를 하나 떡하니 올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친정엄마가 말을 했던 그 신입사원이었던 제 남편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터라 일단 저도 같이 인사를 했는데 저에게 도시락도 하나 내밀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주말에 출근하셔서 일하신다고 하셔서 시장하실까봐 제가 하나 챙겨왔습니다. 지금 점심때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제 것만 있나요? 아니면 같이 드시죠. 안 그래도 2개 사왔는데 같이 드실까요? 앞으로 2주 동안 주말에 출근하실 거라고 들었는데 제가 점심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얻어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점심 살게요. 요 앞에 칼국수 맛있는 거 아시죠? 동주 칼국수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 집 칼국수가 해장하기엔 딱인데. 그럼 전날 술 얼큰하게 말아먹고 와야겠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제가 또 소맥을 기가 막히게 말아버리거든요. 그렇게 2주 동안 4번 출퇴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저랑 같이 사무실을 지켜주면서 틈틈이 제가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고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줬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꼬박꼬박 밥도 챙겨주시곤 하길래 친정엄마가 시킨 건가 싶어서 슬쩍 물어보니 친정엄마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 슬쩍 물어보았죠. 저희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주말에 회사 나와서 일 도와주시느라 힘들진 않으셨어요? 저한테 호의를 왜 베풀어 주신 건지.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뭘. 호의도 아니고 제 의지로 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사장님 같은 분 밑에서 자란 자식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나온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대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연말정산 일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저는 몇 번 더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도 편하게 말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알게 모르게 정까지 싹이 터버렸죠. 제가 친정엄마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정원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너무너무 괜찮은 애지. 같이 일을 한 지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애가 더 진국이더라. 애가 참 예의 바르게 컸어. 선도 잘 지키고 절제도 잘하고 말이야. 그렇게 자식을 키운 부모도 성품이 무척이나 괜찮은 사람일 거다.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서 솔직히 겁도 조금 나긴 나요. 엄마가 정원 씨를 예뻐하는 것처럼 나도 시댁에서 예쁨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자 붙은 사람들은 사실 죄다 남같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거야말로 무서운 편견이지. 정원이 성격만 보면 절대 그럴 일 없어 보인다. 아무튼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간다니 아이고 다 키웠다. 나 자신 고생했네. 하지만 그런 기대감도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이미 결혼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부모님의 아주버님의 형님까지 전부 저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가뜩이나 긴장을 해서 잔뜩 얼어있는데 어찌나 질문을 퍼부으시던지 저는 대기업 압박 면접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이미 저에게 왠지 모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계셨고 과묵한 시아버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를 뚫어져라 보기만 하셨어요. 거기다가 형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제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제가 실수를 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랑 형님이랑은 천생연분인 것 마냥 둘이 짝짝꿍이 어찌나 잘 맞던지 제가 과연 이 시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 딸이라고? 우리 아들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는 건 아니냐? 월급 주면서 집안일까지 다 부려먹으면 속상해서 어쩌니? 내가 우리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남의 집 모녀 수발이나 들으라고 장가 보내는 건 아닌데 말이야. 기도 세 보이는데 우리 서방님이 기도 못 펴고 살까봐 걱정이네요. 아니 가뜩이나 건설업체 중장비 다루는 회사 운영하는 집안이라면서요. 여자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그러면 막 포크레인 자격증도 있고 그런가?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남편을 해친 뭐 그런. 예, 내가 그렇게 하게 냅두겠니? 절대 안 되지. 하지만 좀 걱정은 되긴 되는구나. 애가 드세 보여서 말이야. 자고로 이 여자는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바깥사도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그런 집안은 여자가 키가 세서 그런 거라던데. 아유, 우리 아들은 괜찮을라나.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진 말을 들으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벙하게 굴고 있었어요. 제가 말이 좀 심해서 인상이라도 살짝 쓰면 바로 농담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또다시 꼬투리를 잡으셨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형님이니 제가 함부로 했다가는 남편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는 눈물까지 살짝 날 것 같은데 속이 상해도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벌떡 일어나서는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세상에 여자가 기가 세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해도 너무하네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우기는 무슨. 지금 내 결혼도 방해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아주 그냥 남한테 하듯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시어머니고 형님이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딴 소리 듣고 있긴 왜 들어?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겠다. 가자. 앞으로는 이딴 소리 할 거면 저희 부부 부르지도 마세요. 2번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아유 저거 봐. 벌써부터 지 마누라 편드는 것 좀 봐라. 아유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준 엄마도 못 알아보고 파락파락 대들기를 해. 나는 너무나도 서운하다. 아들이라는 게 글쎄 엄마 말에 대드는 꼴이라니. 아이고 속상해. 남편이 너무 강하게 말을 해서 사실 저도 좀 놀라긴 했죠. 첫 만남인데 저래봐야 제 점수만 깎이는 일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빠져나오더라고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끌려 나오는데 나와서 듣게 된 남편의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거나 그러지 마라. 엄마가 나를 워낙 싫어해서 당신한테까지 일부러 상처 주고 싶어서 모질게 말한 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마음 편해. 아마 앞으로도 저런 소리 자주 할 거야. 그때마다 내가 화를 내긴 하겠지만 당신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주 오는 일 없도록 할 테니 날 너무 미워하지 말았으면 해.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너무 의외라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분명 저한테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펴고 살까봐 걱정이라면서 온갖 구박은 다 줬는데 갑자기 남편을 싫어하네 만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행동과 남편이 하는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요.
제가 의문을 가지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사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말이야.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지 뭐야. 근데 내가 뱃속에서 좀 말썽쟁이였나 봐. 엄마가 유산기도 있고 조산기도 있었는데 글쎄 내 성별이 남자니까 우리 할머니가 엄마한테 절대로 애 건강하게 낳아야 한다고 스트레스를 엄청 줬대. 무조건 낳아야 한다고. 하자 있으면 안 된다고 구박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와중에 아버진 바람을 피우고 감금이나 다름없이 가둬둬서 엄마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뭐 거의 정신병이 찾아오기 일부 직전이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떡 벌리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원망할 대상은 필요하고 형은 아직 어리고 하니까 뱃속에 있는 나를 증오하게 된 거야.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도 할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은 것도 조산기에 유산기가 있었던 것도 전부 나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고 말이야. 나를 가지게 되면서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 태어나자마자 모유 수유도 안 했다고 하더라. 아,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저 뱃속에 품어진 태아였을 뿐인데 어떻게 아기한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그만큼 병이 들었다는 것이 뭐. 거기다가 우리 할머니가 모유 수유 안 한다고 난리를 피운 거야. 둘째는 아들도 아니냐 하면서 애미가 품에 안아 키워야지 저렇게 나 몰라라 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는 형만 챙기게 된 거고 엄청나게 차별을 했지. 나 학교 졸업식 입학식에 우리 엄마가 나타난 적 한 번도 없어. 제 친구들은 내가 고아인 줄 알았다니까. 고작 몇 년에 한두 번뿐인 졸업식과 입학식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아이, 그럼 운동회며 뭐며 한 번을 안 오셨단 말이야? 안 왔지.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 있다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니까. 취직을 했을 때도 형한테는 정장도 명품으로 사줬는데 나한테는 키워준 값 내놓으라 하더라. 앞으로 월급 받으면 집에다가 꼬박꼬박 상납하라 하는데 진짜 사차업자인 줄 알았지 뭐. 그런데 인사드리러 갔더니 저딴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내가 열불이 안 터지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런 소리 듣지 말고 그냥 가지 말자. 저는 남편 이야기를 전부 들은 이후에 결심을 하게 됐죠. 제가 남편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랑 남편은 친정엄마의 우려가 조금 섞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둘의 힘으로 신혼집까지 구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저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가 조금 도와주신 덕분에 번듯한 신혼집을 구하게 됐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와 형님이 집들이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냐고 성화를 부려서 결국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지요. 그랬더니만 빈손으로 찾아와서는 집구석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래도 돈 좀 쏟아부었나 보다. 집에는 용돈 한 번을 안 갖다 주더니 이런 집 얻으려고 그동안 돈 모았던 거였어? 아유, 여러모로 대단하네 아주. 어머니,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여기 창틀 좀 보세요. 아우, 곰팡이 핀 것 봐. 집이 많이 낡았네. 하긴 둘이 모아서 이런 집밖에 못 사겠지 뭐. 서울에 있는 집이라 낡았어도 집값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도 저희 둘이 노력해서 얻은 집이니까 예쁘게 봐주시죠. 예뻐야 예쁘다고 해주지. 친정이 무슨 사업을 하니 많이 하더니 아유, 새로 지은 주상복합 하나 떡하니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님네 집은 시어머니가 빚까지 내서 해줬더라고요. 저희 집은 집들이 오면서 선풍기 하나 안 사줬으면서요. 저도 은근히 열이 뻗치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대요. 내가 미리 고기 핏물 빼놓으라고 했던 건 해놨니? 집들이 음식으로는 갈비찜에 수육이 최고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맛있게 만드나 맛 좀 보자. 제가 갈비찜하고 수육을 잘 못해서요. 우리 어머님 입맛 버릴까봐 일부러 맛집에서 갈비찜하고 수육 시켰어요. 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일부러 배달 음식을 시켜서 차려드렸죠. 포장 용기에서 그릇으로 옮기는 성의도 보이지 않고 대충 일회용품 용기에 드렸더니 표정이 썩어 나가시는데 저는 생긋 웃었죠. 저랑 남편은 또 매운 걸 엄청 잘 먹는데 시댁 식구들은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매운맛으로다가 시켜버렸죠. 다들 배가 살살 아파온다면서 집으로 가야겠다고 하시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아무튼 시댁에서 저에게 꼽을 주면 줄수록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둘도 없는 자식처럼 잘하기 시작했고 친정엄마 밑에서 일도 열심히 배웠어요. 친정엄마가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라고 말을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더라고요. 중장비 자격증만 하더라도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이 따는데 친정엄마는 그럴수록 칭찬을 해주며 남편을 춤추게 만들었어요. 사실 저야 다니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으니까 친정엄마 회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친정엄마는 남편을 밑바닥부터 키워서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신 듯 했기에 저는 그 두 사람이 뭘 하든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주버님이 글쎄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잘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실수인지는 아주버님이 입을 꾹 다물어 버려서 가족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시댁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돈을 물어주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다들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실직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뻔질나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너네 친정사업에 우리 아들도 좀 필붙어 보자. 네 아주버님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 사람인지 네가 몰라서 그래? 회사에서도 실수를 딱 한 번 한 거 가지고 권고사직이 뭐니? 아무튼 너네 친정회사에 취직 좀 시켜라. 아주버님이 중장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도 일절 아는 게 없는데 어디다가 쓰라고 취직을 시켜요. 장비 하나 다룰 줄은 알아야 취직을 시키든 말든 하죠. 우리 아들이 힘은 잘 쓴다니까. 너가 다는 게 뭐가 어렵다고 자격증이니 뭐니 하니. 여기는요. 일반 막노동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랑은 다른 곳이에요, 어머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비 다루는 곳이라니까요. 자격증 하나 없고 일에 대한 이해도도 하나 없는데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결국엔 무식한 인간들이나 들어가는 회사면서 콧깎게 군다 하죠. 아주 대단한 회사인 줄 알겠어. 사돈인데 그런 자리 하나 못 내준다고 강짜를 부리니? 남편은 옆에서 씩씩거리면서 전화 끊으라고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기 바쁘더라고요. 말이 돌고 돌기만 하고 통하는 게 하나도 없자 제가 결국에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러면 중장비 면허라도 하나 취득해서 오세요. 제가 미리 친정에는 말해놓을 테니까. 적어도 그런 거 하나는 있어야 취직이 가능해요. 이거야말로 취업 청탁 아니야? 나도 장모님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좋은 회사를 그리 쉽게 들어오려고 해? 내가 장모님한테 절대로 뽑지 말라고 말이라도 해야겠어. 형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취직을 하냐고. 여보,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한 번쯤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번 기회에 아주버님도 당신한테 고마워할지 어떻게 알아? 저는 시댁에 말을 잘 해놨으니 적어도 포크레인 자격증 하나쯤은 따오겠거니 하고 친정에다가도 말을 해놨죠. 그런데 2달이 지나고 나서 아주버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했다고요. 중장비 따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크레인 자격증 하나 따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걸 2개월 만에 해냈다고 하니까 대단히 노력했구나. 정말 취직이 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죠. 아주버님, 어떤 중장비 면허를 취득하신 거예요? 미리 알아둬야 제가 어디 쪽으로 보내드릴지 결정할 수가 있어서요. 중장비 말고 대형 버스 면허 땄어. 대형 버스도 운전하기 어렵더라. 돈도 많이 들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대형 버스 면허를 왜 딴단 말이에요? 중장비를 다루는 업체에서요. 아주버님, 대형 버스 면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크레인이든 기중기든 그런 걸 따오셔야지 버스 회사도 아닌데 버스 면허를 왜 취득해요? 중장비 면허를 내가 어떻게 따? 그거 위험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따지도 못하겠더라. 대형 버스 면허가 비슷하다고 하던데. 그냥 취직시켜줘. 내가 솔직히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하고 월급 받으면 되는 거지. 저는 아주버님의 뻔뻔한 태도에 아주 혀를 내둘렀어요.
게다가 친정엄마는 그런 부분에선 칼 같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일축을 했어요.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내 돈 들여서 버스 면허까지 땄는데. 아이 그러면 면허비 따는데 들었던 돈 돌려줘. 하도 더럽고 치사하게 구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돈 드릴게요 하고는 아주버님한테 100만 원을 송금해 드렸어요. 그 이후에 잠잠하다 싶었는데 항상 사건은 한 번에 터지기 마련이죠. 친정엄마가 계속 몸이 으슬으슬하고 피곤함이 몰려온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노랗게 뜬 거예요. 엄마, 안색이 왜 이래? 아니, 얼굴색이 노란색이야, 노란색. 어디 아픈 거야? 아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고 뭐 했어? 아유, 오늘 유난히 얼굴색이 노랗게 떴네. 최근에는 좀 괜찮다 싶었는데 별일 아닐 거야. 걱정하지 마. 일이 바빠서 병원 못 갔는데 내일 가볼게.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눈동자 색까지 노랗게 변한 거예요.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놀라면서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당장 입원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때 지방에 있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느라고 3주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기에 엄마의 변화를 알아차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에 주렁주렁 뭔가를 달고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아주 믿기지 못할 소식이 들려왔죠. 환자분은 간암입니다. 당장 간의 5%도 살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고요. 저 지금으로서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겁니다. 이식 수술을 해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힘드실 거고요. 그래도 이식 적합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저는 당장 남편을 호출했고 저와 남편은 간 이식에 적합한 간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이식 대기를 하다가는 친정엄마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고 엄마는 모든 걸 체념하고 받아들이셨는지 그때부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매일같이 울고불고 하면서 이식을 하자고 졸랐지만 친정엄마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목숨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시한부를 3개월 받았던 친정엄마는 본인 일을 대충 정리해 놓으시고 2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든든한 사위를 둬서 걱정 없이 떠날 수 있겠어. 나도 먼저 간 우리 남편 만나서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야지.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다 물려준 듯 싶으니까 미련 없이 가도록 하겠네. 앞으로도 내 딸 잘 챙기고 우리 남편이 일군 사업 잘 이끌고 살았으면 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뜨지 못하셨지요. 남편은 친정엄마의 유언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발로 뛰어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냈어요. 회사를 물려받게 된 지 6개월 만에 남편은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신임을 완벽하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께 기도를 올리곤 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늘 고마워했고 저도 늘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저희 두 사람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저와 남편을 뜬금없이 불렀고 불안한 마음에 남편은 가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그래도 가족과의 연을 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웬 서류를 하나 주더라고요. 형님도 아주버님도 저를 빤히 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만 멀찍이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서류 봉투가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아니 그 안에 이혼 서류가 떡하니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가질 않았죠. 제가 의문을 가득 품고 남편을 한번 시어머니를 한번 바라보니 시어머니가 입을 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회사 사장이 되었으니까 너랑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지 않니?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랑 살겠니? 고작 월급 200만 원 벌어오는 애랑.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월급을 얼마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완벽하게 회사에 적응도 했겠다. 능력이 있으니까 사장 자리까지 얻은 거지. 근데 왜 너랑 살아야 하니? 너는 다니던 회사가 있으니 경영도 못할 거고. 우리 아들이 자기 능력으로 얻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더 좋은 혼처 자리들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그 회사를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처가가 있는 게 좋겠지. 회사가 잘 되면 하늘에 계신 너네 부모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서방님, 제 친구들 중에 알부자들 몇 명 있는데 서방님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구미를 당겨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바로 선자리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무직 자리 하나 주고 우리 남편 이사나 전무 자리 하나 줘. 가족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잖아. 그래. 우리 아들도 자리 하나 차지해야지. 가족 경영 모르니? 우리 첫째가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을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데. 고작 노가다 업체라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실무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그들의 말에 입이 차마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벌써 한 자리 꿰찬 것 마냥 굴었고 형님은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알부자 친구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배신감에 아주 부들부들 떨었죠. 제가 떨고 있는 게 우스워 보였던 건지 뭔지 시어머니는 아예 놀려먹을 작정을 하고는 저에게 더욱더 깐죽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를 보고 바로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여태 네 말을 들으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사장님인데 너 같은 마누라 잔소리 들으면서 살겠니? 우리 아들도 이제 돈 쌓이는 거 보고는 땀맘 깨찰 때가 됐다 싶더라. 그래서 오늘 부른 거다. 이혼하라고. 맞아요. 그동안 기도 세 보이고 성격도 칼 같아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는데 잘 됐지 뭐. 우리 서방님한테 회사 떡하니 물려줄 줄 몰라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데 이렇게 회사까지 받고 사장님도 되고 이제는 참한 토끼 같은 마누라 얻으면 되겠다. 난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냐? 자리는 따로 잡아주는 거지. 그 땀 냄새 나는 노가다꾼들이랑 같은 사무실에서 일 못해. 근데 전무 월급은 얼마나 주냐? 연봉 협상 같은 건 매년 하는 거 맞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화가 몰려왔어요. 저에게 주신 이혼 서류를 박박 찢으면서 소리쳤죠. 우리 아빠가 만들고 엄마가 일군 회사를 왜 당신들이 가족 경영을 하겠다고 설치는 겁니까? 절대로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 못 보죠. 아우 저 성깔 더러운 거 봐.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네 편 들고 살았지. 고작 너랑 2년 살았는데 이제 30년을 넘게 사는 우리랑 비교가 되니? 아이고 우리 아들은 내 편 들고도 남지. 남편을 그 순간 확 쳐다봤는데 남편은 이미 눈깔이 돌아있더라고요. 죽어도 시어머니 편은 들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더 강하게 나갔죠. 헛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가족이에요. 남편한테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뺨이라도 칠 기세로 일어났는데 순간 팍 하면서 대가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악소리를 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랑 남편은 소리의 근원지로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에는 씩씩거리면서 서 있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망할 여편네가 말이면 다한 줄 아나?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우리 둘째 아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네 마음이 풀어지지 않겠지만 오늘 일만큼은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너희 부부에게 사과하마.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잠시 멍해졌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자기가 바람을 피워서 우리 남편을 미워하게 된 시어머니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당신이 사과를 왜 해? 그냥 저놈을 내 뱃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문제였던 거야. 내가 절대로 낳기 싫다고 했었잖아. 둘째는 못 키운다고.
당신이 바깥으로 놔두는 거 못 본다고 바람을 왜 피우냐고. 시어머니가 머리를 움켜잡고 눈에 흰자만 가득 보이게 치켜뜨고서는 시아버지를 향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그거 정신병이야. 내가 그때부터 계속 정신과 치료받으라고 몇 년 동안 말을 했어. 치료받아야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 지금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돌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뭐 때문에 당신한테 집착을 하고 쟤를 미워했는데. 이게 다 내가 임신했을 때 당신이 바람 피워서 생긴 일 아니야? 내가 일부러 피웠어. 당신이 하도 울처증처럼 구니까 잠깐 숨 좀 돌린 거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 여직원이랑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저 밖에서 식사 한 번 한 게 전부였는데 그걸 가지고 바람이니 뭐니 사람 죽일 놈을 만들어?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자 형님과 아주버님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어디 탐을 낼 것이 없어서 회사를 탐내. 그것도 사돈이 일군 회사를. 게다가 저런 버러지 같은 새끼를 임원으로 꽂아달라고 해? 그 말에 아주버님은 입을 꾹 다물고 점점 움츠러들더라고요. 저 새끼가 왜 회사에서 쫓겨난 줄은 알기나 해? 어린 여직원 추행했다가 걸려서 사내 고발로 쫓겨난 거라고. 내가 쪽팔려서 원. 뭐라고? 뭐가 어쩌고 어째? 여직원을 건드렸다고? 어머머, 당신 진짜 미친놈 아니야? 형님까지 눈깔이 돌아서 아주버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치는데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면서 개 같은 변명만 짓거리더라고요. 시댁에서 고성방가가 오가고 아주 개판이 되었어요. 형님은 형님대로 아주버님 때리고 지랄을 하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자기 머리 친 거 신고할 거라고 눈 뒤집혀서 달려들고요. 시아버지는 맞을만 했으니까 그런 거다. 아주버님은 그냥 실수였는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간 거다. 각자 할 말만 하더라고요. 제가 어지러워서 머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들 들으세요. 앞으로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왈가불가 마세요. 저는 와이프와 단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 테니까 오라가라 하지도 마시고 취업 청탁도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이 땅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처 다 차단하겠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낳아준 엄마한테 그래? 뭐? 콩가루 집안? 그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진 거 생각하면 네가 평생 내 옆에 붙어서 보필을 해야지. 나 낳은 거 후회한다며. 모든 게 내 탓이라며. 내가 사라져 줄 테니까 앞으로는 누구 탓도 하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살라고. 야, 내 취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너 아니면 나 비빌 언덕 없는 거 알잖아. 내 임원 자리 하나만 고수해 주라. 그러는데 형님이 짝소리 나게 아주버님 뺨을 갈겨버리더라고요. 네가 지금 취업 청탁할 때야. 손댈 게 없어서 딴 여자한테 손을 대? 이 미친 백수 새끼. 내가 먹여 살리고 있었더니 딴 주머니를 차. 당장 이혼해. 이혼은 무슨 얼어 죽을 이혼이야. 남자가 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러는 어머님은 아버님이 한 실수를 왜 눈 감아주지 못하고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그게 시애미한테 할 말이야 이 나쁜 년? 다들 시끄러워. 지금 이 꼴이 뭐야. 아주 개판이야 개판. 너네 다 나가버려. 시아버지의 축객령을 듣는 등 마는 등 다들 지 할 말만 하길래 저와 남편은 손잡고 조용히 시댁을 나와서 바로 연락처부터 차단해버렸어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다들 대화로 풀었는지 아니면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5개월이 지나서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가 회사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나 결국 이혼당했다. 지금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빠 눈치가 보여서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나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냐? 내가 밑에 잠일부터 시작해 볼게. 부탁 좀 하자. 나도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 너한테 모질게 군 건 미안하다. 그러니까 서로 좀 돕고 살자.
누구세요? 누구신데 여기 와서 취업 청탁을 하고 그러시냐고요? 저는 마누라 말고는 가족 없어요. 꺼지세요. 그랬더니 둘 다 눈 뒤집고 남편에게 달려들었는데 주변에서 보고 있던 인부들이 하나같이 뜯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족이니? 네가 우리를 이렇게 내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끌려간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예 인연 끊고 지내길 희망해서 경찰에게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을 해둔 상태고요.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계속해서 시달렸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지금은 남편과 둘이 서로만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 식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일부러 소식도 안 듣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남남으로 지낼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족이라고 다 받아주지 마시고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생각이 들면 끊을 땐 확실하게 끊으시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저의 별 볼 것 없는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